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서 나고 자란 올해 75살 이복순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거칠게 살았고 결혼도 빨리 했지만 남편은 제가 47살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통달가게 하나에 인생을 걸었고 그 가게로 아들과 딸을 어떻게든 먹여 살렸습니다. 둘 다 대학 보냈고 결혼까지 책임졌으니 남들 눈엔 제가 참 잘 살린 부모였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제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말은 하지만 밤에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노라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딸은 부산에 살고 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삽니다. 두 사람 다 바쁜 건 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셔. 한번 검진은 받아보셔야겠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소하게 흘러간 그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집이 아닌 낯선 곳에 누워 있었어요. 그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간호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죠.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한 건 40살이 갓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상조의 사람들 손에 제삿밥 한 그릇 놓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오롯이 제 몫이더라고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두 아이가 집안에서 울고 있을 때 저는 바로 닭 손질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시장 닭 도매상에서 닭을 받아다가 손질하고 점심 장사하고 아이들 하굣길에 간식 만들어 두고 밤에는 기름 다 빼고 달뼈, 국물로 죽을 끓여 팔았어요. 하루 17시간씩 서서 일했지만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고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 형수는 원래 공부머리가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 타오던 아이였고 지방군기대 법학과에 들어갔을 때 저는 가게 앞에 빨간색 현수막을 걸었을 정도였죠. 지인들이 그 돈이면 가게 리뉴얼을 하지 했지만 저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딸 민정이는 조용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아들 형수와는 달리 늘 자리를 지키고 도와주려 했죠. 장사 끝나면 가게 문 닫고 둘이서 뒷정리하던 그 밤들. 솔직히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형수가 서울에 올라가 직장 다니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자주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괜찮다,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명절 때조차 장모님 먼저 뵙고 들르겠다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가게도 접고 이제는 연금 몇 푼에 의지해 사는 삶이 됐습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 김치냉장고, 겨울이면 덜덜거리는 전기장판. 그래도 저는 내 손으로 만든 공간에서 사는 게 좋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집은 내가 일군 인생의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부터 저를 자꾸 건강검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치매도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면서. 처음엔 그냥 걱정인가 보다 했죠. 하지만 매번 찾아올 때마다 요즘은 이 말, 저 말 자꾸 잊는다며요. 제가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지난번에 갔던 병원 기억 못 하셨죠? 혹시 요즘 좀 자주 깜빡하시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가만히 앉아 창문을 내다보다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혹시 정말 이상해졌나? 하지만 일기도 쓰고 있었고, 복약 시간도 정확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좌도 제가 직접 관리하고, 고지서도 잊은 적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 말과 행동을 의심하는 그 눈빛이 낯설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형수가 서울병원에 하루만 같이 가시죠 하더니 차 안에서 이상한 서류를 내미는 겁니다. 이건 그냥 확인만 받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 많이 하세요. 눈앞에 든 종이는 치매 진단 동의서였습니다. 그날은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낯선 요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바쁘고 나이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작년 겨울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저희와 병원 좀 같이 가면 좋겠어요.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하더군요. 어디가 아파? 하고 되묻자. 아니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말씀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요. 치매 검진 한 번은 받아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고, 그저 애써 웃으며 내가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하고 넘겼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잠깐 생각 안 나는 물건에도 며느리의 눈빛이 바뀌었고, 어머님, 아까 말씀하신 약 이름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이런 식의 질문이 자꾸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기밥솥 예약을 잘못 눌렀어. 밥이 덜 된 적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귓속말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혹시 밤에도 잠 잘 못 주무시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실수 하나에 왜 이런 눈치를 주지? 그때부터 저는 제 행동 하나하나에 스스로 불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찾아온 아들이 제 앞에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더니 이야기를 슬쩍 꺼내더군요. 요즘은 어르신들 치매 초기에 이런 영상 남겨두면 좋대요. 혹시라도 법적으로 뭔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그 말이 너무 생소했고 낯설었습니다.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걸까? 나는 아직 정상이야. 아직 멀쩡하다고. 그 다음 주 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서울 큰 병원에서 검진 프로그램이 있대요. 하루만 저희랑 같이 다녀오시죠. 그 말에 별 생각 없이 따라갔던 게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며느리는 저 대신 서류를 작성했고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하세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일상생활에 혼란이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 그런 적 없는데요. 하고 말했지만 의사는 이미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는 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검사 일정이 정해지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며느리가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님, 혹시라도 결과 나오면 저희가 법적 보호자 등록해야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때 처음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 건가?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를 기억한다. 그런데 나 말고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 이후로
집에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안전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어딘가를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들이 제 신분증을 꺼내 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서류 처리도 저희가 대신 해 드릴게요. 헷갈리시면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제가 조용히 손에서 신분증을 뺐으며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여. 아직 나 그렇게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 속엔 분명히 불편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노후가 내가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집이 아닌 낯선 하얀 방,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곳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분들도 다 친절하시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바람처럼 떠났습니다. 아들은 전화도 없이 문자 한 줄만 보냈죠. 어머니, 요양원 생활 잘 적응하셔야 해요. 일단 한 달만 계시고요.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쁘니까 그러겠지. 아이들 학교일이 있나 보지. 서울에서 이 먼 곳 오려면 쉽지 않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침묵이 무관심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더군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 시장통에서 욕도 먹고 겨울에 동상 걸려가며 달 튀기던 내 손. 그 손으로 자식 키우고 결혼시키고 집도 얹어줬는데 이제는 누워서 간호사 부를 버튼 하나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익은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요. 혹시 어머님, 실제로 치매 진단 받으신 거 맞으세요? 아니에요. 난 멀쩡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솔직히 너무 또렷하시고 다 적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제가 매일 일기처럼 써내려가던 노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몰래 숨겨뒀지만 그분은 조심스럽게 꺼내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그냥 치매 걸린 분이 쓸 수 있는 수준 아니에요. 이거 누가 보면요. 오히려 큰일 나요. 혹시 가족분이 강제로 모시고 오신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원장실 근처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후견인 등록 가능한 거죠. 이 사람 지금 재산이 꽤 되거든요. 통장하고 진명의만 정리하면 부담도 덜고요. 제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니.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의 짐, 서류, 자산 목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간호사가 전달해준 메모, 내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언제 복용했는지, 그리고 나를 이해해준 단 한 사람, 정 간호사의 말도, 어머님, 저 사실은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 있어요. 자식이 부모 치매 진단받아서 재산 정리하려는 경우요. 그땐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엔 안 그러고 싶어요. 그날 이후 그 간호사와 저는 작지만 단단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수건을 개듯 기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왔다 간 날짜, 며느리가 남긴 말, 요양원 직원이 이상하게 행동했던 시간까지. 그리고 드디어
한 번도 연락 없던 딸 민정이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였지만 그 편지가 정말 딸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내 이야기를 믿어줄 단 한 사람, 딸 민정이라면 이 침묵의 시간을 깨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편지를 붙인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실 창가에 앉아 바람을 맞고 있던 참이었죠. 간호사실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개를 돌렸을 때 문 앞에 딸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도착했구나. 그 편지가 내 말이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민정이는 달려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 왜 이렇게 된 건지 몰랐어. 엄마가 치매라니 그런 말 들은 적도 없는데 요양원 복도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그 순간 터져 나왔죠. 민정이는 그 자리에서 요양원 원장을 불렀고 진단서를 요청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 정식 진단도 없이 입소 처리된 거 맞죠? 보호자 동의서도 제가 본 적 없고 후견인 신청서도 전 몰랐어요. 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드님이 모든 걸 위임하셨고 치매 초기 소견이 있었기에. 하지만 민정이는 단호했습니다. 의사 진단서 없이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날 민정이는 정 간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저를 요양원에서 일시 퇴소시키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정이네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제게는 며칠 만에 따뜻한 집밥이 주어졌고 아침이면 민정의 막내 아들이 외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고 다정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이게 꿈인가 싶었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이른이 넘어서야 다시 느꼈습니다. 민정은 그날 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 오빠가 뭘 꾸몄는지 하나하나 따져볼게. 민정은 남편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지인 변호사에게 연락해 후견인 신청의 무효 여부, 통장과 재산 명예, 이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뒤 민정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명의 말이야. 왜? 뭐 잘못됐어? 새언니가 엄마 명의로 돼 있던 그 집. 올해 초에 오빠 이름으로 돌려놨어. 그걸로 대출까지 받았었고 지금 그 집엔 담보가 잡혀 있어.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뭐라고? 내 허락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엄마 도장, 인감 그거 다 옛날에 맡겨놓으셨잖아. 그걸로 위임장 위조했을 가능성 높대.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집은 남편 없이 혼자 살림 꾸리고 닭 튀기고 국물 끓이고 잠 줄이며 모은 돈으로 30년 만에 마련한 내 유일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그 집이 지금은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고 그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빚까지 진 상태라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건데? 민정은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이건 법적인 사기야.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꺼내 딸의 말, 통화 내용, 서류 확인 내역, 그리고 내가 당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딱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위임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 딸 민정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웃음,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낯설고 소름 끼쳤습니다. 민정은 그날부터 모든 서류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후견인 지정 문서, 심지어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까지. 엄마, 여기에 엄마 사인이 돼 있는데 이거 엄마 글씨 아니야. 확인해보니 주소 변경 신청서에도 재산관리 권한 위임장에도 제 필체는 없었습니다. 서류 속 제 사인은 흉내를 낸 듯 어설펐고 사인 옆 도장 자국은 제가 맡겨뒀던 인감도장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정이 남편의 조언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어보았을 때 그곳엔 명백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형수 장남, 근저당권 설정 저축은행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 오빠가 그 집으로 대출을 받았어. 게다가 이걸로 아들 대학 자금 마련하고 본인 차도 바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집은 아빠 없이 엄마가 달 팔아서 산 집이야. 왜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오빠는 엄마 집을 자산이라고만 본 거야. 사람이 아니라, 보호할 부모가 아니라. 민정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때 그토록 똑똑하고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이젠 서류 속 숫자와 이름으로만 저를 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정은 우연히 통화 녹음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실수로 전송한 음성 파일이었죠. 그 안에는 이런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님 상태면 치매 진단 기록만 확보하면 명예 정리까지는 무리 없어요. 그럼 재산도 저희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되겠죠. 네. 보호자 등록과 후견인 절차만 마무리되면요. 그 목소리는 며느리였습니다. 제게 그렇게 상냥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던 그 입에서 서류, 절차, 재산이란 말이 기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건 치매 때문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새언니는 그걸 프로젝트처럼 진행했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도 알았을 거야. 근데 묵인했지. 그 사람도 이제 엄마보다 집이 더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름, 날짜, 장소, 대화 내용, 모든 것을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이제 이건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였고 어쩌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속은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민정이 제게 한 장의 등기우편을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오빠네가 이걸 보냈어. 봉투 안에는 민정 앞으로 보낸 변호사의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귀하는 법적으로 김형수 씨의 친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부양 의무 및 재산 청구권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은 명백한 불법 개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간섭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민정은 처음엔 말이 안 나온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선을 넘었어. 그 순간 저 역시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간다. 딸 민정이와 함께 구청에 들러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후견인 신청 기록을 확인하던 날이었습니다. 민정은 정장을 입은 채 차분한 표정으로
민원 창구에 자료를 요청했죠.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후견인 서류 열람 요청합니다. 본인은 직계 존속이며 위임장 없이 위조 가능성 제기된 상황입니다. 직원은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안쪽에서 문서를 출력해 건넸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눈으로 읽었습니다. 후견인 김형수. 보호자 위임동의 김형수 배우자 최선희. 그 이름, 그 서명, 그리고 그 도장이 찍힌 곳. 그건 분명 내가 준 적 없는 내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아들과 며느리를 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 왜 같이 오셨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의자에 앉았죠. 민정은 서류 뭉치를 꺼내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엄마 인감으로 낸 위임장. 새언니 말로는 엄마가 다 동의한 거라며? 며느리는 침묵했고 아들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게 그땐 상황이 복잡했으니까. 엄마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고. 오빠, 정신 차려. 엄마 치매 진단 없었어. 진단서 없이 요양원 넣고 재산명에 바꾸고 대출까지 받아서 그 돈 어쨌어. 그 순간 며느리가 터뜨렸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 집 하나면 시댁 노후도 챙기고 애 학원비도 내고 전세 대출도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카페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날 요양원에 넣은 거냐? 내가 깜빡이는 거, 그게 그렇게 기회로 보였어.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고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린 그땐 진짜 최선이라 생각했어. 최선.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럼 그 집도 너희 최선이었고 그 위조된 위임장도 최선이었고 그럼 난 뭐였냐? 니들 최선 속에서 내가 뭐였냐, 형수야. 그 순간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억울하죠. 어머님이 노후에 사고라도 나시면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단 허탈한 숨 같았습니다. 그래, 책임지기 싫었겠지. 그러니까 미리 감춰두자. 내 말도, 내 정신도, 내 인생도, 그리고 그 집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변호사분이 정식 대응하자고 해. 자문서 위조로 고소하고 명예이전 무효 소송도 같이 진행하자고 하셔. 저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가족을 고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잃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넘기면 그들이 내가 잃은 걸 전부 차지하게 될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우리는 다시 구청을 방문해 사문서 위조 민명의 도용 의혹에 대한 정식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민정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오빠네가 집으로 찾아오겠대. 변호사랑 이야기하기 전에 직접 사과하겠다나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죠. 그들이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합의와 회유라는 걸. 그리고 다음 날 현관문이 열리자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뻣뻣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손에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냥 엄마가 혼자 사시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집에 데려다 놨어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걸 요양원으로 보내고 치매로 몰고 위임장 만들어서 재산 빼갔지. 며느리는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값 떨어지기 전에 명예 정리해두고 대출이라도 받아야 우리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어요. 형수 씨가, 아니, 제가 그때 그랬던 거 인정해요. 김영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선 사과도 후회도 책임도 없는 그저 귀찮음만 익혔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고소하고 명예무효 소송까지 하고.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가족. 내가 그렇게 매달리며 지키고자 했던 단어. 그 가족이란 이름으로 날 묶고 날 가뒀던 사람들. 내가 죽을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돈덩어리로 보였던 그들. 그때였어요. 김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렇게 끝내요. 법적으로 가면 서로 상처만 남아. 어차피 집은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머니도 민정이도 감정 소비하지 맙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수첩 한 권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그 수첩엔 제가 요양원에서부터 써온 날짜, 인물, 대화, 행동, 모든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언제 어떤 말 했는지, 원장이 무슨 말을 흘렸는지, 통장 바뀐 날이 언제였는지 다 적혀 있다.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멀쩡한 정신으로. 형수는 얼굴이 하얘졌고 며느리는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복사해서 변호사한테 넘겼다. 필요하면 요양원 CCTV도 열람 신청할 거고 도장 사용 내역도 국과수 감정 맡길 거다. 김영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진짜 그 정도까지 해야 돼. 우리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순간 민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엄마 인감 훔쳐다 위조 안 해. 가족이면 치매 진단 없이 요양원 안 보낸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범죄야, 오빠. 정적이 흘렀고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는 그 집 담보 대출 일부 갚은 돈이에요. 저희 형편상단은 아니지만 시작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저는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100만 원. 한때 내 손으로 만든 닭 팔아 하루에 벌던 돈. 그건 내들한텐 시작일지 몰라도 내게는 모욕이야. 저는 천천히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돌아가라. 다음엔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자. 형수와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꺼져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련도 기대도 용서도.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 안은 숨죽인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민정이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 손길에서 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하자. 그날부터 민정이와 저는 법적으로 하나하나 대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 위임장을 접수하고 사문서 위조 및 인감 도장 무단 사용에 대한 형사 고소장 작성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머니 인감을 보관한 채 본인의 배우자와 공모하여 후견인 및 재산관리 권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요양원에서의 입소 경위부터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의 요청으로 요양원 원장과 면담을 신청했고 그 자리에서 녹취를 남기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입소 결정 서류, 정식 진단서 없이 진행하셨죠. 치매 판정 없이 보호자 요청만으로 가능한 겁니까? 원장은 점점 말을 흐리기 시작했고 민정은 조용히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위법하게 진행된 정황을 확보 중입니다. 협조 안 해주시면 요양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제야 원장은 실토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절박하다고 했어. 치매 소견이라곤 했지만 실제 진단서는 저도 확인 안 했어요. 그 진술은 모두 녹음됐습니다. 우리는 그 파일을 복사해 증거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으로 등록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동산 명의 이전 경이었습니다. 민정은 등기소에 정식 감정 신청을 넣었고 명의 이전 시기와 인감도장 사용 이력을 국과수 감정 의뢰까지 진행했습니다. 몇 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위임장 서류의 인감 날인은 동일인에 의한 연속 날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제 도장을 누군가 받아쓰기 하듯 흉내내 찍은 것이었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실제 인감일 경우 눌림이나 방향 흔들림이 일정한데 이건 그게 없습니다. 복사하거나 대리날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는 끝났어. 서류 조작, 인감 위조, 명예 이전, 그 모든 게 하나로 묶였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젠 내가 끝내겠다. 다음 날 우리는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고 민정은 민사소송도 병행해 부동산 명의 원상복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정 서류에 피고 김영수라는 이름이 적혔을 때 전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때 제 뱃속에서 나왔던 아이의 이름, 이제는 저를 속이고 제 삶을 갈취한 한 남자의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싸움은 자식과 어머니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존엄을 되찾는 노인의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전 지지 않을 생각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한 달, 김영수는 경찰 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인을 통해 형식적인 답변만 내던지더니 국과수 인감 감정 결과와 요양원 원장의 녹취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자 그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고소로 갈 일인가요?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경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자문서 위조와 행사, 부동산 관련 사기 혐의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김영수는 그제야 변호인을 통해 합의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부동산은 자발적으로 다시 어머니 명의로 복구하겠으며 대출금은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 재산을 탈취한 뒤 피해자가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정은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의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김영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일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정직했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가족을 기망하고
고령 피해자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종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민사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되었고, 부동산 명예 이전 무효 소송에서도 공모 사실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녀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지역 언론의 기사로도 실렸습니다. 치매 아닌 노모, 요양원 강제 입소 및 재산 탈취 시도, 장남과 배우자, 법적 처벌, 혼자 살아가던 노모, 딸의 도움으로 명예회복, 내가 나를 지켜낸다는 마지막 말 화제.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도 있었지만 전 모두 거절했습니다. 다만 민정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작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죠. 우리 엄마는 약한 분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도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나중에 나도 늙겠죠. 그때 나도 내 존엄을 잃지 않도록 이 글을 남깁니다. 며칠 뒤 제가 사는 마을에선 김영수 어머니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퍼졌고, 동네 사람들은 조용히 찾아와 절 응원해 주셨습니다. 언니처럼 나도 당할 뻔했어. 진짜 사이다예요. 언니가 이기셨어요. 이젠 그들이 말하는 언니란 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나로 사는 삶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 방 창문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민정이가 사다 준 허브인데 아침마다 물을 주며 이야기를 겁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네. 나도 맑게 살아보자. 법적 다툼이 모두 끝나고 진명이도 제 이름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대출도 정리됐고, 형수 아니 김영수는 저와 연락을 끊은 채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집을 처분하고 이혼 수속 중이라 했고요.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진 않습니다. 매주 한 번씩 민정이가 찾아와 마트에서 장도 보고 서툴게 청소도 도와줍니다. 바쁘다면서도 꼭 들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날 민정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나중에 나도 늙으면 엄마처럼 늠름해지고 싶어. 사람들한테 지지 않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삶을 가르쳐 주고 있었구나. 예전엔 모든 걸 가족에게 주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헌신했고, 그래서 기대했고,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란 주는 사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킬 가치가 없을 땐 용기 있게 끊어야 한다는 거요. 그 일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고요하게 늙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요 속에서 당당하게 나를 지켜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보시는 분 중 저처럼 상처받은 어른이 계시다면 부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안에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이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도 아침 햇살이 들고 허브는 고개를 듭니다. 저도 그 옆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어떤 관계도 당신의 존엄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